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집 살래 월세 살래라는 책이고 프레넘이라는 데서 만든 거고 저자는 핑크팬더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이재범님이라는 분이 지은 건데, 그 부동산 책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필명이 많죠. 뭐 빠숑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분 같이 핑크팬더님이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그 멘토로 모시는 좌포님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 월전십 지난번에 리뷰했을 때 그 제갈량 뭐 신은여사 뭐였지? 황금배짱 뭐 이런 분들, 아무튼 닉네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핑크팬더님 그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소위 안 좋게 말하면 그냥 리포트 수준의 책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어떤 책이라는 거는 그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어서 그 주장이 강하게 좀 드러나 있어서 말하는 바가 명확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만 그 열거식으로 쫙 나열해서 뭐 이런 정보들은 사실 찾아보면 되는데 정보들을 그냥 취합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건 살펴보면 될 것이고, 이 제목이 집 살래 월세 살래, 이 얘기는 집을 사란 얘기죠. 월세 살지 말고. 그 얘기를 그 의미를 하고는 있는데 저자의 주장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루는 다른 내용들이 워낙 많고 그 다루는 많은 내용들이 어떠한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열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딱히 그렇게 그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좋은 자료들이 되게 많고 참고해 볼 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큰 맥락상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다, 제 느낌은.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목차 한번 볼게요. 자, 상식과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현실은 어떻다라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공급을 중단하지 마라. 뭐 경제 위기는 기회인가 절망인가. 여기 보시면 주택시장이 이렇게 변화한다. 담보대출 증가하고 있고, 소형 대형 아파트, 소형이 뭐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1, 2인 가구 증가,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사실. 세계 속의 월세, 이게 조금 생뚱맞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살래, 월세 살래, 이 부분에서 이제 저자의 의견이 좀 나오는데 약해요. 의견이 좀 약하고. 자, 프롤로그 한번 보실게요.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저자의 의견이 나와 있어요. 본인이 책을 3권 썼는데 쑥스럽지만 소액 부동산 경매 따라잡기로 투자 사례 소개했고, 다른 책에서는 정보를 담았고, 이 책에서는 집 살래 월세 살래에서는 전망을 담았다. 그래서 저자의 전망은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월세가 보편화될 것이고 세계의 추세를 봐도 그러니 집을 사서 월세를 주든 아무튼 그렇게 활용을 해라. 월세가 대세다 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스스로 공부해서 얻은 데이터와 경제 용어다 보니 혹 잘못된 용어나 기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다 데이터죠. 이런 것들. 여기 그래프 다 보이시죠? 이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이건 기본인데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만약에 틀리다면요, 이 수치가 제대로 조사된 것이 아니고 오차가 있다면 이 내용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은 다 거짓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서 리포트를 쓰더라도 여기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은 출처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표가 출처가 사실 없어요. 이런 것들.
대비 가구 수가 출처가 없고 저자가 이제 데이터를 집계해서 만든 것들인데 물론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해서 최대한 그 오차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었겠죠. 출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신빙성이 좀 약해서 과연 이 흐름대로 만드는 이야기들을 믿어야만 되는 것인지가 조금 의문이 들고, 물론 큰 대세의 흐름은 나쁘진 않을 텐데, 다르진 않을 텐데, 그래요. 예. 뭐 이런 자료들도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게 뭐 흔히 구할 수 있는 자료긴 하겠죠. 근데 출처가 사실 없고 중공 물량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어디에 나와 있는 걸 기반으로 했는지, 아무튼 이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출처는 거의 없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59.4제곱미터, 그러니까 18평이죠. 이런 59제곱미터대 주택은 2000년 9.8%에서 2013년 4.1%까지 떨어졌고 평균 3.96으로 생각보다 작다. 준공된 물량 중에 작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59.4는, 그러니까 18평은 꽤 많은 아파트에서 소형 아파트로 많이 나온 면적이라 가장 선호하는 면적일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오히려 준공 물량이 점점 줄어들었다. 자, 여기 보시면 준공 아파트 면적별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색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색깔로 이 그래프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요 밑에 부분의 이 폭이 이 위에 부분의 폭보다 작기 때문에 뭉쳐져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요 형광펜 친 부분 59.4 요게 제일 그 투자용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소형 아파트의 면적이죠. 그래서 2000년도에 9.8%였는데 지금 2013년도엔 4.1로 오히려 줄었죠. 그리고 오히려 99.0 제곱미터 이상 24.7이었는데 29.7로 늘었어요. 자, 소형은 줄고 대형은 오히려 늘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그 소형을 많이 선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짓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건물을 하나 지어서 작게 쪼개는 것보단 크게 만드는 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건설사가. 그리고 작게 쪼개면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아무래도 부자재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형을 만들수록, 중대형을 만들수록 더 수익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요 하남 미사 지역도 그 59제곱 이하의 물건들이 훨씬 적어요. 많이 안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 30평대가 제일 많고, 뭐 가격도 비싸지만 어찌됐든 그렇다. 그래서 이건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의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9제곱을 선호한다고들 하지만 많이 짓지 않았다. 즉 선호는 많이 하는데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공급 대비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앞서 염려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자료들에 이제 출처가 없고 그 저자의 데이터를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숫자가 아닐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사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듭니다. 사실. 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신혼부부의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한다. 그죠? 이들은 세월이 흘러 좀 더 나이가 들고 아이가 생기면 자산을 축적해서,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서 큰 평수로 이사를 간다. 뭐 당연한 얘기죠. 아이가 생기니까요. 소형 아파트는 잠시 머무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 건설사들은 수지 타산도 적은 소형 아파트보다는 중형 이상 아파트에 보다 집중한다. 1에서 2인 가구의 증가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 3, 4인 가구가 되고 이들이 이제 중형을 노리기 때문이죠. 3, 4인 가구의 증가가 더 중요한데 이들에게 소형 아파트는 선택에서 후순위다. 역설적으로 소형 아파트가 적어서 가격 상승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형 아파트가 적어서 가격 상승이 심하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더 좋다는 얘기는 맞는 거죠.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 1, 2인 가구의 증가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많아지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건 이제 수요의 입장에서도 본 건데 수지 타산도 안 맞을 뿐더러 사실 그 신혼부부들이 작은 평수에서 시작은 하지만 언젠가는 늘어나요. 예. 아이를 낳고 하나 둘 낳으면 이제 공간이 좁아지니까 중형 대형 아파트를 노리게 되고 형편을 점점 늘리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최종 종착지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이제 중대형 평수가 중요해지는 거죠. 돈도 수지 타산도 맞고 결국에 이 신혼부부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이사를 갈 것이기 때문에 제일 이게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또 작게들 많이 살고 있고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대세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표를 보시면 뭐 추천은 역시 없습니다.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인데 전국적으로 그 90년대 9.0 그리고 지금 2015년 가장 최근이죠. 27.2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1인 가구가 늘었다는 비율을 소개해 주려는 표예요. 내용도 보시면 나 혼자 산다가 최근 인기다. TV 프로그램 예능이죠. 그만큼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인기를 끄는 거죠. 나도 혼자 살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는 연예인들도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미가 있고 그런 것들. 이런 점은 국토부의 2014년 주거 실태 조사로 더 잘 알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자가주택 점유 비중은 60%를 넘지만 1인 가구의 자가 비중은 31%밖에 되지 않는다. 2인 이상 가구, 그러니까 부부나 뭔가 가족을 이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자가 비중은 60%를 넘는데요. 근데 1인 가구들은 이제 집을 안 산다는 얘기죠. 31%. 31%면 좀 많은 거 아닌가 생각보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이에 반해 월세 비중은 46%나 된다. 자가로 31%고 월세로 46%가 산다. 나머지 얼마인가요? 77%? 23%는 뭐 전세인가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하고 여력이 남으면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다른 데 돈을 쓴다는 거죠. 삶의 만족이나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욜로 뭐 이런 느낌. 요게 요즘 많은 추세죠. 왜냐하면은 그 집을 의식주인데 의와 식은 뭐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근데 주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직주 근접을 해서 직장과 가까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월급이 오르는 연봉은 좀 안 오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버는 돈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빠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강남이나 잠실이나 뭐 삼성, 역삼, 뭐 아무튼 이런 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직장인이 돈을 벌어갖고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무슨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씁쓸하네요. 네, 제가 3장 세계 속 월세인데 요 부분이 좀 읽으면서 좀 난감하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그러니까 세계 속의 월세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여기부터 한번 보실게요. 일본의 주거문화 월세 제도,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뭐 어떤 문화가 발달했고 월세가 어떻다. 그래서 뭐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 일본 주택이 어떻게 생겼고 지금 관리비는 얼마고 뭐 월세는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보증금은 어떻게 돌아가며 신주쿠는 어떻고 와세다역 인근에는 주택들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이런 주택의 이미지들도 있고요. 다른 데도 다 나와요. 보시면 대만 타이베이 대만이죠. 네, 북미 지역 미국 타임스퀘어 근처 남미 지역은 어떻다. 아르헨티나 어떻고
유럽은 또 어떻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어떻다, 가격이 어떻고 집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다, 독일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세 개의 월세 제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이거 정보가 궁금하면 알아보면 되는 거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굉장히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브루클린에 이 집이 이런 형태를 이루었고 가격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 있어서, 한국에 사는 나한테 있어서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너무 지역적인 개별성이 다르기 때문에 큰 흐름만 그냥 이렇구나라는 느낌을 알 뿐이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팔레르모에 침실 한 개짜리가 가장 저렴한 집이 월세가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별 의미가 없죠. 다가오지가 않아요. 이걸 내가 왜 읽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장에서는. 사실 투자적인 입장에서는 이 페이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몰라도 돼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알면 물론 좋겠지만 요걸 안다고 해서 내가 여기다 중국에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집을 사는데 중국의 사정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땅덩이 크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를 텐데 그렇다. 요건 좀 답답했습니다. 읽으면서. 정보를 소개해 주는 거는 뭐 재미는 있어요. 근데 과연 투자적인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제 저자의 의견이 좀 나옵니다. 집 살래, 월세 살래? 집 사라 라는 얘기죠. 네, 한번 보실게요. 경상남도 지역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매매 가격도 상승했지만 관련 산업에 따라 매매 가격이 거제와 통영처럼 급격히 하락한 경우도 있다. 단순히 인구만 갖고 주택 가격과 상승의 하락을 논하기에는 보다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인구 추이를 통해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변화됐냐를 보고 싶어서 이 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인구가 늘어날수록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공급이 일정한 정도일 때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오를 것이다. 사람이 늘어나니까 라는 걸 보고 싶었던 건데,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인구만 갖고 가격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그것만 갖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써놨는데, 한마디로 뭐 좀 읽으면서 난감해요. 왜냐하면 이 표를 만들면서 이 저자가 들어갔던 생각의 도입은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가격도 오를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봐서는 가격을 이것만 봐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사실 이 페이지도.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뭐 트럼프 같은 부동산 재벌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작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좀 도움은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시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상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도 저자의 주장이 강한 것들이 나의 의견을 수립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상황을 보여주는 거는, 정보는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할 수 있잖아요,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의견이 중요합니다. 저자의 의견.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중요한데 그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뒷부분에 보실 만한 거는 여기 참고 문헌이 있는데, 여기 나온 책들이 진짜 다 좋은 책이에요. 추천책이고 뭐 보고서들 이런 것들 다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제가 이 핑크팬더 저자보다 뛰어나서 이렇게 이 책이 좀 제 느낌에서는 별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순전하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연히 이 저자분이 이 책을 쓸 정도로 많은 지식을 쌓으셨기 때문에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뛰어나신 분이 쓴 이 책에 대해서의 저의 감상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뭐 읽어보시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간 제일 장점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표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많이 해보실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걸 많이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라서 한 번쯤 이런 책도 읽어보실 만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역시나 아쉬운 점은 자료에 이제 출처가 많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저자의 의견이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